한 달만 더 버티면 나 저 아파트 팔 거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소처럼 일만 하거든. 나는 문 뒤에 서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3주 동안 나는 그의 부러진 다리를 간호하고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민서연은 무거운 공동 현관문을 어깨로 밀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등 뒤를 때렸다. 보온병과 아침에 점심 도시락을 담았던 빈 통들이 든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다. 다리가 욱신거렸다. 병원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친 후였다. 처음엔 수술실, 그 다음엔 의국에서 2시간 동안 서류를 정리했고 또 다른 응급수술이 이어졌다. 서연은 난간을 천천히 붙잡고 4층까지 계단을 올랐다. 그들이 사는 빌라의 엘리베이터는 한 달째 고장 나 있었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서 있던 후라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반가웠다. 계단에서는 누군가의 김치찌개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났다. 어디선가 벽 너머로 음악이 흘러나왔고 베이스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서연은 외투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22년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바로 그 시계였다. 시계는 아침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 씨, 나왔어요. 그녀는 신발을 벗어 현관의 고무 매트 위에 놓으며 외쳤다. 방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물 좀 갖다 줘. 제발. 다리가 너무 쑤셔서 참을 수가 없어. 밤새 거의 한숨도 못 잤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외투를 옷걸이에 걸고 방으로 들어갔다. 박준호는 소파에 누워 담요를 허리까지 덮고 있었다. 하얀 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는 베개 2개 위에 놓여 있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옆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약 포장지와 빈 컵, TV 리모컨이 흩어져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주간 날씨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서연은 말하고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부엌불을 켜고 문턱에 멈춰 섰다. 싱크대가 반짝거렸다. 어제 저녁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갈 때만 해도 그곳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국을 끓였던 냄비, 접시, 컵들. 서연은 아침에 돌아와서 다 씻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 건조대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가스레인지까지 닦여 있어 반짝였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르고 의사가 남편에게 처방해준 진통제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회색빛 마당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바람이 아스팔트를 따라 노란 낙엽들을 몰고 다녔다. 결혼 22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했고 그는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다. 그는 현장 소장이었고 그녀는 수술실 간호사였다. 이 아파트를 장만했고 딸을 키웠다. 딸 지우는 이제 독립해서 도시 반대편에 있는 원룸을 얻어 광고 회사에서 일한다.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그 정도만 들를 뿐이다. 그나마 최근 2달간은 발길이 더 뜸해졌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컵과 약을 건넸다. 고마워. 여보. 준호는 힘겹게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약을 삼키고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이렇게 돼서 미안해. 내가 그 비계에서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건설 현장에서 20년이나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병가 신세라니. 돈 손실이 얼마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서연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기부스한 다리를 바라보았다. 준호가 이 깁스를 하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다. 그때 그는 3층 높이의 비계를 오르다가 발판이 부러져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다. 다행히 가로대를 붙잡아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추락해서 즉사했을 거라고 했다. 정강이뼈 골절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최소 2달은 깁스를 해야 하고 그 후에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뼈가 어긋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랬으면 수술해서 철심을 박아야 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다 나을 거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아니면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일찍 일어났어.
6시쯤 당신이 어제 남겨둔 찌개 데우고 밥도 먹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설거지하고 나니 너무 피곤하네. 서연은 그를 좀 더 유심히 쳐다보았다. 남편은 TV를 보며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거의 편안해 보였다. 방금 네 발로 기어다니며 설거지를 한 사람 같지 않았다. 당신이 설거지를 했다고요? 그녀는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되물었다. 응워 네 발로 부엌까지 기어갔어. 물론 힘들었지만 어쩌겠어? 당신이 나 때문에 온갖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 당신도 당신 일이 힘든데.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남자인데 말이야.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준호는 그녀의 빤한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듯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네 발로 기어서라니. 준호 씨, 의사가 다리 최대한 아끼라고 한 거 알잖아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가 마침내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에 짜증이 스쳤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당신이 교대 근무 끝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다리는 당연히 조심하고 있지? 조심스럽게 질질 끌고 다닌다고. 의사도 조심하면 조금씩 움직여도 된다고 했어. 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의사는 화장실 가는 정도를 말한 거예요. 서연아, 뭘 그렇게 사소한 걸로 그래? 괜찮아. 다리가 평소보다 더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리한 거 아니야? 서연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모든 그릇이 건조대에서 깨끗하게 말라가고 있었다. 싱크대는 반짝였다. 바닥은 닦여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타일 바닥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축축하고 아직 물기가 약간 남아있었다.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설거지용 수세미가 싱크대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다. 아직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주방 세제통은 그 옆에 있었다.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아주 최근에 설거지를 했다는 뜻이다. 아마도 그녀가 현관문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컵을 재빨리 닦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요거트를 꺼내 식탁에 앉았다. 배가 고팠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했다.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천천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며 씹었다. 뭔가 이상했다. 뭔가 맞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진 남자가 그렇게 자유롭게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바닥을 닦고 싱크대를 청소할 수는 없다. 아플 텐데 불가능한 일이다. 일주일 전, 아니 열흘은 된 것 같았다.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욕실에 들어갔을 때 낯선 냄새를 맡았던 것이 떠올랐다. 평소 그들의 냄새가 아니었다. 달콤하고 무거운, 분명히 여성용인 어떤 향수 냄새였다. 코를 찌르는 그런 향수. 그때 그녀는 당황해서 준호에게 가서 물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며 다리에 바르는 연고 냄새라고 했다. 응급실 의사가 부기를 빼라고 준 것이라고. 하지만 서연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그런 연고들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알았다. 멘톨, 장뇌, 약품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건 분명 향수였다. 냄새가 오래가는 것으로 보아 값비싼 향수 같았다. 그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착각했거나 이웃 중 누군가가 복도에서 향수를 뿌려 환풍구를 통해 냄새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부엌 식탁에 앉아 반짝이도록 닦인 싱크대를 보며 그녀는 그 냄새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인 2주 전쯤 쓰레기통에서 값비싼 케이크 상자를 발견했던 것도 생각났다. 그녀가 산 것이 아니었다. 준호에게 물어보니 이웃이 가져왔다고 했다. 옆 동네 박씨 아저씨가 병문안을 왔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때 의아해했다. 박씨 아저씨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처지인데 갑자기 비싼 케이크를 사왔다고? 하지만 그때도 잠자코 있었다. 서연은 요거트를 다 먹고 접시와 숟가락을 씻었다. 자러 가려다가 욕실에 들르기로 마음먹었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평범한 욕실이었다. 세면대 위 선반에는 크림통, 치약, 샴푸병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너무 깔끔했다. 어제 저녁에 나갈 때 분명 그녀의 크림통이 옆으로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났다. 서두르느라 바로 세워두지 못했다. 지금은 다른 것들처럼 똑바로 서 있었다. 누군가 선반을 닫고 정리를 했다는 뜻이다. 서연은 욕실에서 나와 침실로 들어가 이불 위에 그대로 누웠다. 잠이 부족하고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눈앞에는 닦인 싱크대, 깨끗한 바닥, 가지런히 정렬된 화장품 통들, 낯선 향수 냄새가 아른거렸다. 그리고 딸 지우. 지우가 마지막으로 들른 것은 정확히 2주 전이었다. 서연은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추가 근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했다. 지우는 낮에 왔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지우는 회사 이야기, 새로 맡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다. 빠르고 초조하게 말하며 계속 핸드폰을 쳐다봤다. 서연은 그녀를 방으로 부르며 말했다. 가서 아빠한테 인사드려. 지우는 약속이 있어 서둘러야 한다며 거절했다. 약속은 3시간 뒤에나 있었지만 서연은 기억했다. 딸은 허둥지둥 차를 마시고 가버렸다. 그 이후로는 짧은 통화만 했을 뿐이다. 예전에 지우는 항상 아빠를 찾아왔다. 둘은 사이가 좋았다. 지우는 어릴 때 아빠 껌딱지였고 항상 그에게 매달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다리가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다. 서연은 옆으로 돌아 누워 베개를 껴안았다. 최소한 2시간이라도 자야 했다. 다음 근무는 12시간 후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무겁고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오후 3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화면도 보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안 깨웠어. 지우, 목소리가 불안했다. 아니, 방금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엄마는 어때? 근무는 어땠어? 서연은 침대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괜찮아. 피곤하지. 늘 그렇지 뭐. 지우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너 지금 회사일 텐데? 점심시간이야. 엄마, 저기 아빠는 어때?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다. 평범한 안부가 아니라 뭔가 긴장된 듯 딸이 대답해서 무언가 두려운 것을 듣게 될까 봐 겁내는 것 같았다. 아빠는 누워있어. 다리가 아프다고 하네. 아침에 진통제 줬어. 왜?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딸이 숨쉬는 소리, 배경의 소음, 카페나 식당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못 걷는다고 확신해? 서연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고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뭐라고? 간신히 내뱉을 수 있었다. 지우야,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 나는 그냥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안해.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아니잖아. 지우야, 제대로 말해. 뭘 잘못 봤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딸이 깊은 숨을 내쉬었고 서연은 그녀가 용기를 내기 위해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2주 전에 토요일에 내가 집에 갔었잖아. 기억나. 그러고 나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5분쯤 지나서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 온 게 생각났어. 그래서 다시 돌아갔지? 빌라 입구까지 갔는데 아빠를 봤어. 혼자서 목발도 없이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어. 아무렇지 않게 빠르게 걷고 있었어. 난 너무 놀라서 모퉁이 뒤에 숨었어. 아빠는 날 전혀 못 보고 그냥 지나쳐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어. 서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방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귀에서 위밍 소리가 났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지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빠랑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엄마, 아니야. 분명히 아빠였어. 얼굴도 봤고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그 회색 점퍼도 입고 있었어. 내가 현관으로 가서 올라갔지? 초인종을 누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무서웠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혹시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건가? 어떤 치료의 일부인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후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말하기로 한 거야? 미안해, 엄마. 서연은 말을 할 수 없어 침묵했다. 머릿속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했다. 모든 생각을 집어삼키는 백색 소음. 엄마, 거기 있어. 지우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엄마, 무슨 말이든 해봐. 여기 있어. 서연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우야, 너 정말 그걸 본 거 맞아? 응, 엄마, 확실해. 바로 말 못해서 미안해. 내가 겁쟁이야.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지우야, 잠깐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왜? 왜 아빠가 그런 척을 하는 거지? 나도 몰라, 엄마.
하지만 내 생각에 엄마, 그냥 한 가지만 해봐. 오늘 저녁에 아빠가 잠들면 마커펜을 가지고 욕실에 있는 모든 화장품통 밑바닥이나 옆면에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야른 선을 그어놔. 그리고 아침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 통들을 확인해봐. 만약 통들이 다른 위치에 있거나 선이 없으면 아빠가 그걸 옮겼다는 뜻이야. 아빠가 일어섰다는 거지. 알겠어? 서연은 딸이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 너무 걱정돼. 확인하고 나면 꼭 전화 줘. 기다리게. 그리고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내가 바로 갈게. 우리 같이 해결하자. 약속해. 알았어. 지우야. 고마워.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딸이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침실의 정적 속에서 침대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들이 울었고 아래층 어딘가에서 차 문이 쾅 닫혔다. 자동차 경보기가 울렸다. 평범한 날의 평범한 소리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서연은 공동 현관으로 들어섰고 11월의 냉기가 다시 뺨을 스쳤다. 근무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끝났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웠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속이 꽉 조이는 듯한 긴장감 때문이었다. 이제 곧 문을 열고 욕실로 들어가면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을 때 손이 떨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집 안은 따뜻했다. 커피 향이 났다. 복도에서는 시계가 째깍거렸다. 서연아, 너야. 방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거의 기뻐 보였다. 근무 어땠어? 들어와서 얘기해줘. 그녀는 신발을 벗고 외투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한 번. 잠깐만요. 그녀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리도록 애쓰며 외쳤다. 화장실 먼저 다녀올게요. 복도를 따라 욕실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관자놀이를 울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 닫은 뒤 불을 켜고 얼어붙었다. 욕실은 눈부시게 깨끗했다. 타일은 빛났고 세면대 위 거울은 반짝이도록 닦여 있었다. 세면대 위 선반에는 모든 것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크림통, 치약, 샴푸병,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완벽한 질서. 서연은 세면대로 다가가 첫 번째 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 크림이었다. 어젯밤 그녀는 통을 놓고 밑바닥 가장자리에 마커로 야른 검은 선을 그어 놓았다. 지금 통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서연이 손에 들고 뒤집어 보니 선이 전혀 없었다. 통은 마치 닦아낸 것처럼 깨끗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통을 제자리에 놓고 다음 것을 집었다. 준호의 치약이었다. 어제 그녀는 밑동 옆쪽에 표시를 해두었다. 지금 치약은 깨끗했다. 아무런 선도 없었다. 세 번째 통, 네 번째, 다섯 번째. 어젯밤 그녀가 표시해둔 12개의 물건 모두가 깨끗했다. 누군가 그것들을 들고, 옮기고, 닦았다. 누군가 흔적을 지웠다. 서연은 욕조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지우가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준호는 걸을 수 있다. 그는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3주 동안 다리가 부러진 척, 무력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3주 동안 그녀는 두 탕을 뛰며 일하고 그에게 음식과 물, 약을 가져다주고 그의 빨래를 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을 하고 일어나서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정리를 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럴까?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는 일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제 여기서 나가서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눈을 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전혀 티내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욕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다. 준호는 방에 누워 있었다. TV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마시고 냉장고에서 치즈와 빵을 꺼냈다. 뭐라도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식탁에 앉아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서연아, 거기서 뭐해?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 와서 근무 어땠는지 얘기해줘. 그녀는 일어나 방금 끓인 차를 들고 방으로 갔다. 준호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담요는 허리까지 덮여 있었고
기부스한 다리는 베개 위에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고 심지어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어땠어, 여보? 피곤하지? 앉아, 같이 좀 있자. 서연은 소파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괜찮아요. 힘든 근무였어요. 수술이 연달아 2건이나 있었어요. 저런, 내 불쌍한 사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곧 끝날 거야. 한 달만 더 버티면 나도 다시 일하러 나갈 수 있어? 예전처럼 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를 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가 누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진심 어리고 거의 동정심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다리는 어때요? 그녀는 목소리가 평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아프지? 물론. 그래도 참을 만해. 아침에 약 먹었어. 지금은 좀 나아. 서연아, 그거 알아? 아까 현장에서 김 대리가 전화했어? 곧 현장 마무리해야 한다고. 내가 언제 복구하는지 묻더라고. 최소 한 달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어? 의사는 3주 뒤에 깁스 풀 거라고 했는데 어쩌면 더 일찍 풀 수도 있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워서 혀를 대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식사는 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응, 죽 데우고 계란 프라이도 했어. 내 발로 가스레인지까지 기어가느라 애먹었지? 그래도 괜찮아. 해냈어. 내 발로 기어서. 그녀는 그의 기부스한 다리를 보고 얼굴을 보았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내 발로 기어갔다고 말하면서 어젯밤 그녀가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멀쩡히 아파트를 걸어다니며 욕실의 화장품 통들을 닦았다. 준호 씨, 정말 내 발로 기어갔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일어서려고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니지. 나 다리 부러졌잖아. 너도 알면서. 의사가 최소 2달은 밟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냥 기어다니기만 해. 힘들지만 어쩌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나 자러 가야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 여보, 푹 쉬어. 서연은 방을 나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우에게 전화해서 알아낸 것을 말해야 했다. 아니, 알아내지 못한 것. 화장품 통에 선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우는 첫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받았다. 엄마, 어떻게 됐어? 확인해봤어? 지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이 전혀 없어. 모든 통이 닦아낸 것처럼 깨끗해. 침묵. 이윽고 딸이 나지막이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네. 엄마,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우야,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척을 하는 걸까? 나도 몰라, 엄마. 하지만 이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냥 그런 척하지 않아. 엄마, 내 말 잘 들어. 아빠를 미행해서 당신이 일하러 갔을 때 뭘 하는지 알아내야 해. 휴가 낼 수 있어? 못 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한 달치 근무표가 다 짜여 있어? 그럼 출근하는 척하고 집에 남아. 어디 숨어 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지켜봐 달라고 부탁해. 이웃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잖아.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아래층 할머니, 김 여사님. 가끔 마트에서 만나 인사하는 사이지만 남편을 염탐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좀 이상했다. 엄마, 아니면 내가 갈게. 지우가 말을 이었다. 내일 휴가 낼게. 우리 같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아니, 지우야, 오지마. 나 혼자 해결할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알았어. 하지만 매일 전화하겠다고 약속해. 그래, 약속할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협탁에 놓았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앞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이 깨끗하게 닦인 그 화장품 통들만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렇게 1시간, 어쩌면 그 이상을 누워 있었다. 그러다 일어나서 준호가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소파에서 고르게 숨쉬며 자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가 연기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일까? 일하기 싫어서.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연극까지 벌이는 걸까? 그냥 피곤하다고 말하고 정식으로 병가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가 숨기고 싶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욕실의 그 향수 냄새, 여성용 향수 냄새와 쓰레기통의 비싼 케이크 상자,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집이 너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소파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깨끗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잿빛 하늘, 앙상한 나뭇가지, 바람에 날리는 종이 조각들이 보였다. 평범한 11월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은 뒤집히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출근하는 척하고 남아서 그를 미행해서 그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낼 것이다. 서연은 침실로 돌아와 누워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던 남편의 얼굴뿐이었다. 내 발로 가스레인지까지 기어갔다 오고 말하며 짓던 그의 미소. 그리고 그 깨끗한 화장품 통들. 아무런 표시도 없는 12개의 깨끗한 통들. 다음 날 서연은 안개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 6시에 일어나 야간 근무 준비를 했다. 준호는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그녀는 그에게 약을 주고 깁스 밑에 베개를 고쳐주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는 그녀가 안다는 것을 몰랐다. 근무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수술실에 서서 외과의에게 기구를 건네주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일에 대해 생각했다. 출근하는 척할 일, 그리고 그녀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아침에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다. 깨끗함, 정돈됨, 소파에 누워 미소 짓는 준호. 그녀는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오후 3시에 깨어나 직장에 전화했다. 몸이 안 좋고 열이 오른다고 부장에게 말했다. 내일 하루 휴가를 요청했다. 부장은 불만스럽게 투덜거렸지만 허락했다. 저녁에 서연은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간호사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올게요, 여보. 아침에 봐요. 그래, 서연아. 몸 조심해. 그녀는 아파트에서 나와 한 층을 내려가 멈춰섰다.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앉았다. 여기서는 집안에서 그녀가 보이지 않지만 문이 열리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20분 정도가 지났다. 조용했다. 아래층 어딘가에서 문이 쾅 닫혔다. 이웃 중 누군가가 집에 온 모양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그때 위층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집 문이었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 서연은 숨을 죽이고 얼어붙었다. 발걸음이 계단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계단참 아래 그늘에 숨었다. 한 남자가 지나갔다. 준호였다. 목발도 없이 절뚝거리지도 않고 빠르고 자신감 있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청바지에 점퍼. 그녀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평범한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 깁스는 없었다. 서연은 그늘에 서서 남편이 아래로 내려가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그를 따라 달려가 문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현관 옆 덤불 근처에 서서 몸을 숙여 무언가를 놓았다. 깁스였다. 그는 깁스 붕대를 보며 비웃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서연은 나무와 차들 뒤에 숨어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그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준호는 마당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 한 블록, 또 한 블록, 3번째 블록까지 걸어갔다. 서연은 2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그가 낡은 벽돌로 지은 5층짜리 빌라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몇 초간 기다렸다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 현관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고양이 냄새가 났다. 위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다. 복도에는 문이 3개 있었다. 그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문 옆에 섰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성, 준호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 젊은 여자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이제야 왔네. 기다렸잖아. 미안해, 자기야.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나갔어. 그 여자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당연하지. 교대 근무 끝나고 오면 시체처럼 골아떨어지는데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 웃음소리, 낭낭한 여자의 웃음소리. 깁스는 어디에 뒀어? 늘 두던 대로 덤불 속에. 아침에 그 여자 오기 전에 다시 찰 거야. 당신 진짜 천재라니까. 준호 씨 벌써 3주째 속이고 있잖아. 대단해.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의사가 기한보다 일찍 깁스 풀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할 거야? 그 여자, 믿을걸. 항상 날 믿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파는 거지?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면 동의할 거야? 그럼 아파트 판 돈은 우리 거고, 우리 꿈꾸던 대로 떠나는 거야?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긴 아무것도 없이 남는 거지? 그 아파트는 내 거야.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내가 산 거지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증명 못해. 서연은 문 옆에 서서 이 말들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돌멩이처럼 가슴에 떨어졌다. 아파트를 팔고, 돈을 챙기고, 떠나고, 그녀를 아무것도 없이 버린다. 그녀는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현관 밖으로 뛰쳐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빠르게 거의 달리다시피 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빌라 현관까지 달려가 4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텅 비고 조용하고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했다. 딸은 바로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울어. 지우야. 서연은 눈물을 삼키고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 사람이 날 속이고 있었어. 내내 걸을 수 있었어. 골절 같은 건 없었어. 연기한 거야.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어?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그 여자랑 떠나고 날 버릴 계획이야. 침묵. 이윽고 지우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왔다. 엄마, 나 지금 갈게. 기다려. 우리 이대로 안 당해. 알았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서연은 침대에 앉아 한 곳을 응시했다. 눈물은 말랐다. 속이 텅 비고 타버린 듯한 감정만 남았다. 지우는 1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고 했다. 서연은 일어나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붉어진 눈, 창백한 얼굴. 22년을 이 남자와 함께 살았다. 그에게 딸을 낳아주었고 이 아파트와 가구,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사기 위해 두 탕을 뛰며 일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아 젊은 여자에게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녀는 욕실에서 나와 부엌에 앉았다. 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마셨다. 손이 떨렸다. 진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창백하고 눈이 붉어진 지우가 서 있었다. 딸은 엄마를 오랫동안 꼭 껴안았다. 엄마,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다 말해줘. 뭘 받고 뭘 들었는지. 서연은 계단에서 기다렸던 일, 준호가 아파트에서 나와 내려가는 것을 본 일, 낡은 벽돌집까지 3블록을 따라간 일, 뒤따라 올라가 열린 문틈으로 대화를 엿들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했어? 자기 아파트라서 내가 아무것도 증명 못할 거라고. 그 여자랑 떠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거라고 했어? 지우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알았어.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아침에 엄마는 변호사한테 가. 내가 실력 좋은 분 알아. 전화번호 줄게. 이혼이랑 재산 분할 전문이셔. 엄마가 아는 걸 전부 다 말씀드려. 그리고 오늘은 증거를 모으는 거야? 무슨 증거? 사진, 동영상.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걸, 거짓말을 했다는 걸 기록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사람이 돌아오면 찍는 거야? 나는 엄마 침실에 숨어 있을게. 엄마는 평소처럼 행동해. 그 사람이 와서 깁스를 하고 소파에 누우면 우리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거야? 지우야, 그럼 내가 집에 있는 걸 알 텐데. 난 일하러 갔어야 하잖아.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다고 해. 열나고 머리 아프다고. 믿을 거야. 서연은 생각했다. 그래, 믿을 것이다. 그녀는 거의 아픈 적이 없었지만 가끔은 아팠다. 믿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자. 지금 몇 시야? 서연이 시계를 보았다. 저녁 9시. 아마 곧 올 거야. 좋아. 엄마, 그 사람이 깁스 어디에 숨기는지 알아? 현관 왼쪽 덤불 속에. 잘 됐네. 내가 지금 가서 사진 찍어 올게. 그것도 증거가 될 거야. 지우는 일어나 점퍼를 입었다. 서연도 같이 가려 했지만 딸이 말렸다. 아니, 엄마는 여기 있어? 쉬어. 금방 갔다 올게. 딸이 나갔다. 서연은 부엌에 홀로 앉아 창밖의 어두운 마당과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우는 10분 만에 돌아왔다. 엄마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다. 덤불 아래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진 깁스 붕대. 가짜라는 것이 역력했다. 속은 비어있고 그냥 석고로 만든 틀이었다. 자, 지우가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돼.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자.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서연은 딸을 보며 생각했다. 지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10시 반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다. 난 침실로 갈게. 문은 닫되 살짝 열어둘 거야. 거기서 찍을게. 엄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 딸은 침실로 사라졌다. 서연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를 보고 멈칫했다. 서연아, 왜 집에 있어? 일하러 간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겁에 질린 듯 했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다. 몸이 안 좋아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녁 되니까 열이 올라서 병원에 전화해서 조퇴했어요.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침묵. 준호는 눈을 깜빡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아, 이웃이 왔었어. 박씨 아저씨가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고 부엌까지 오는 것도 도와줬어. 차 한 잔 마셨지? 방금 갔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았다. 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말을 고르는지 똑똑히 보였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춥지 않았어요. 오늘 밖에 춥던데. 그는 움찔하며 그녀를 재빨리 쳐다보았다. 나 밖에 안 나갔는데. 무슨 소리야? 점퍼가 젖어 있잖아요. 바람에 날렸나 보지. 준호는 자기 점퍼 어깨를 보았다. 정말로 이슬비에 젖은 흔적이 있었다. 아, 그거. 박씨 아저씨가 갈 때 문을 열어놔서 외풍이 들었어. 내가 문 옆에 서 있었거든. 배웅하느라. 목발 짚고요? 응, 목발 짚고. 서연은 일어나 그를 지나쳐 복도로 가서 바닥을 보았다. 목발은 없었다. 목발은 항상 있던 자리, 방 안 소파 옆에 세워져 있었다. 목발은 방에 있는데요. 그녀가 부엌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문까지는 어떻게 갔어요? 준호는 창백해졌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러고는 손을 내저었다. 아, 됐어. 서연아.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해? 머리 아프다. 가서 누워. 난 알아서 소파까지 갈 테니까. 그는 몸을 돌려 방으로 갔다. 서연은 뒤따라갔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 몸을 숙여 목발을 잡고 소파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정말 힘든 것처럼. 물 좀 갖다 줘. 그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약도의 다리가 쑤시네. 서연은 물과 약을 가져다 주었다. 준호는 약을 마시고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겼다. 이제 그만 자, 쉬어. 그녀는 방에서 나와 문을 살짝 닫았다. 침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핸드폰을 든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다 찍었어? 일딸이 속삭였다. 그 사람이 목발 없이 들어온 거, 자기 발로 방까지 걸어간 거, 소파에 누워서 아픈 척하는 거 전부 다 동영상에 있어? 서연은 옆에 주저앉아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동영상에는 준호가 아파트로 들어와 단호한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가고 다시 방으로 가서 소파에 눕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절뚝거림도 깁스도 없었다. 내일 지우가 핸드폰을 끄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엄마는 변호사한테 가는 거야? 오늘은 그냥 자, 잠을 좀 자둬. 힘이 필요할 거야. 서연은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뜬 채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 사람 없이 3주 동안 연기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훔치려 했던 그 사람 없이. 아침에 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준호는 아직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지우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윗딸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변호사는 그들을 바로 만나주었다. 서연은 깁스 이야기, 엿들은 대화, 준호가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어제 지우가 찍은 동영상도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보고,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증거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에 충분합니다. 아파트는 혼인 중에 구입한 것입니까? 네, 20년 전에요. 저도 그때 일하면서 제 월급을 보탰어요. 첫 계약금을 같이 모았고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시 절반씩 분할됩니다. 그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팔 수 없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기회가 있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제가 지금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서명하시면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물쇠를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등재되어 살고 있다면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사실상 거기 거주하지 않는 셈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시작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동영상을 제출하고 그가 병을 가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불성실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고려할 겁니다. 1시간 뒤 서연은 소장을 손에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지우가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다 잘 될 거야? 이제 우리가 행동할 차례야.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 새 자물쇠를 샀다. 지우는 아는 기술자를 부르겠다고 했다. 오늘 바로 와서 설치해 줄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준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그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우야, 여긴 어쩐 일이냐? 엄마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줘. 뭘?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소파 앞에 서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호 씨, 나 다 알아요. 그는 움찔하며 앉았다. 뭘 안다는 거야? 전부 다요. 당신의 가짜 깁스, 당신이 걸을 수 있다는 거, 당신이 매일 저녁 찾아가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팔고 떠나려는 당신 계획도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그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자기 발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동영상, 당신이 덤불 속에 숨기는 깁스 사진도요. 준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두 발로 섰다. 더 이상 연기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가 으르렁거렸다. 어차피 아파트는 내 거야? 내가 샀어. 넌 아무것도 증명 못해. 아니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파트는 결혼 생활 중에 산 거예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요. 법에 따라 절반씩 나눠요. 그리고 난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침묵. 준호는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뒤틀렸다. 너 그가 내뱉었다. 내가 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지우가 앞으로 나서며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 당장 당신 짐 싸서 나가요. 오늘 자물쇠 바꿀 거니까 허락 없이 돌아오려고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준호는 딸을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도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조용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했다.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나가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준호는 몸을 돌려 침실로 갔다. 그들이 듣는 가운데 옷장 문을 쾅쾅 닫으며 짐을 쌌다. 10분 뒤 그는 가방을 들고 나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돌아섰다. 이게 끝이 아니야. 서연아, 내 변호사한테서 연락할 거야? 좋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 변호사더러 내 변호사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준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지우가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다. 다 끝났어. 엄마. 그 사람 갔어. 이제 엄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새로운 인생. 거짓말도, 배신도 없는. 어쩌면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 저녁에 기술자가 와서 자물쇠를 바꿨다. 지우는 엄마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미안해.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를 길에서 봤을 때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 근데 무서웠어.
내가 잘못 봤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지우야, 그러지 마.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넌 정말 잘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모든 게 고마워.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서연은 울었지만 그것은 다른 눈물이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평소의 근무 스케줄로 돌아왔다. 야간 근무, 낮잠, 다시 근무. 단지 이제는 아침에 집에 돌아와도 소파에 누운 남편을 볼 수 없었다. 아파트는 정적으로 그녀를 맞았고 그것은 좋은 정적이었다. 평온한. 준호는 처음 며칠간 몇 번 전화했다. 수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법정 소송으로 위협했다. 서연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자 전화는 뜸해졌다. 변호사는 준호로부터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이 아파트 구입에 자금을 보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전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 소장을 읽으며 비웃을 뿐이었다. 우리에게는 그 시절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공동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당신 딸이 증언해 줄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소송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실을 알고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 저녁에 와서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먹었다. 지우는 회사 이야기,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들으며 기뻤다. 딸이 다시 곁에 있다는 것, 지난 몇 달간 그들 사이에 자라났던 보이지 않는 벽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우가 찻잔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서연은 긴장했다. 무슨 일인데?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오래전부터 고백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우연히 길에서 아빠를 봤다고 했잖아. 기억나? 응, 기억나. 그게 완전 우연은 아니었어. 나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있었어. 아빠가 다치기 전부터.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지우는 한숨을 쉬고 창밖을 보다가 다시 엄마를 보았다. 석 달 전쯤 내가 낮에 집에 들렀었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내가 직접 구운 파이를 들고 갔지? 나한테 집 열쇠 있잖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침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아빠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 복도에서 얼어붙었어. 그러고는 조용히 나와서 문을 닫았어. 그 뒤로는 전화 없이 찾아가지 않았어. 서연은 앉아 있었고 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렇다면 이미 그때 석 달 전에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깁스 사건은 단지 그 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웃이 잠깐 들렀거나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 의심 때문에 엄마 아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어. 그러다 아빠가 다리를 다쳤고 내가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길에서 깁스 없이 걷는 걸 보고 깨달았지? 아니, 꾸며낸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엄마가 진실을 알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덮었다. 지우야,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를 버려? 내 엄마잖아. 난 항상 엄마 편이야. 그들은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마당에는 가로등이 켜졌다. 바람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낙엽들을 몰고 다녔다. 조만간 첫눈이 올 터였다. 재판은 12월 초로 잡혔다. 서연은 변호사, 그리고 지우와 함께 법원 건물에 도착했다. 준호는 반대편에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보고는 눈을 돌렸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서연의 변호사는 준호가 자기 발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가짜 깁스 사진도 보여주었다. 서연이 아파트 구입에 돈을 보탰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낭독했다. 지우가 증인으로 나서 모든 것을 증언했다.
준호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애썼다. 동영상이 다리가 나은 후에 찍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깁스를 언제 했는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언제 풀 예정이었는지를 물었다. 준호는 당황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응급실의 진료 기록에는 그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엑스레이는 찍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다. 즉, 골절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판사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한 뒤 수기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30분 뒤 돌아와 판결을 낭독했다. 민서연 씨와 박준호 씨의 혼인을 해소한다. 해당 주소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며 동등한 지분으로 분할한다. 각 당사자는 아파트 가치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아파트 매각 시 매각 대금은 절반으로 나누거나 일방이 시장 평가액에 따라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자유였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소매를 잡아당겨 말렸다. 그들이 먼저 법정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축하합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팔아 돈을 나누거나 그의 지분을 사들여 계속 그곳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매입할게요. 서연이 즉시 말했다. 그건 제 아파트예요. 2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게 가치의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장 그만한 돈이 없다면 할부로도 가능합니다. 저축해둔 돈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힘들 때를 대비해서 모아뒀어요. 노후에 쓸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 아파트를 되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들은 법원 건물을 나왔다. 밖은 추웠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우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집에 가자. 내가 케이크 사갈게. 엄마의 자유를 축하하자. 서연은 미소 지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가자. 한 달 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났다. 서연은 준호에게 그의 몫을 지불했고 아파트는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는 돈을 받고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지인들을 통해 그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그 여자에게로 갔을 것이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겨울이 지났다. 서연은 일하고 집에 오고 청소하고 요리했다. 지우는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씩 들렀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딸에게 직장 이야기, 환자 이야기, 동료 이야기를 했다. 지우는 자신의 성공담을 나누고 그녀의 회사가 만든 새로운 광고 영상을 보여주었다. 3월의 어느 날 창밖에 눈이 녹고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때 지우가 소식을 전해왔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서연은 찻잔에서 눈을 들었다. 정말? 응, 이름은 최민준이야. 같은 건물에서 일해. 자기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어? 1층 카페에서 만났어. 만난 지 한 달 됐어. 좋은 사람이야, 엄마. 착하고 정직해. 엄마도 좋아할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잘 됐네, 지우야. 데리고 와 인사하자. 일주일 뒤, 지우는 민준을 데려왔다. 키가 크고 차분한 선한 눈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고 서연은 딸이 그를 바라볼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 사람이야. 내 딸을 아껴줄 사람. 4월은 따뜻한 날들을 가져왔다.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2주간의 휴가를 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지우가 어디론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거절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평온하게 있고 싶었다. 그녀는 알람 없이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당에서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책들을 읽었다. 공원을 산책하고 그냥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새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온 한 노부인이 다가왔다. 실례지만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자가 앉았다.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잡종견이 그녀의 발치에 누웠다. 날씨가 좋네요. 여자가 말했다. 드디어 봄이 왔네요. 네, 서연이 동의했다. 좋네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사람들이 산책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여자가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있잖아요. 당신을 보면 행복해 보여요. 드문 일이죠. 사람들은 보통 얼굴에 자기 문제, 걱정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데 당신은 마치 찾던 것을 찾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여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행복한가? 그녀는 이혼했고 혼자가 되었고 간호사 월급으로 살아가며 밤에 일한다. 하지만 그래, 그녀는 평온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다. 아마도 그냥 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걸 멈췄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전에는 환상 속에서 살았어요. 문제에 눈을 감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지기만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요. 더는 그런 척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지혜죠. 모두가 거기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환상 속에서 살다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죠. 그들은 조금 더 앉아있다가 여자가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서연은 벤치에 남아 하늘을, 도시 위로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삶, 지나온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생각했다. 저녁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가 이미 부엌에서 파이를 구우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딸이 말했다. 듣고 있어? 민준 씨가 청혼했어. 우리 여름에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결혼식 준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작게,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괜찮아. 서연은 딸을 껴안고 꼭 붙들었다. 당연히 괜찮지. 정말 기쁘다. 지우야. 정말 기뻐. 그들은 부엌에 앉아 밤늦도록 결혼식을 계획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서연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녹아내리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필요했다. 딸에게 그녀가 필요했다. 하녀로서도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서도 아닌 엄마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결혼식은 6월에 강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친척과 친구들 20명 정도가 왔다. 서연은 지우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베일을 바로잡아주며 행복으로 빛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혼식에서 서연은 식탁에 앉아 신혼부부를 바라보았다. 지우와 민주는 춤을 추었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역력히 보였다. 거짓도 가식도 없는 진정한 사랑. 의대 동기였던 친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너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이 변했어. 젊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냥 내 것이 아닌 짐을 내려놓았을 뿐이야. 남의 거짓말, 남의 문제들. 이제 나를 위해 살아. 그리고 그게 참 좋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들었다. 너를 위해, 너의 자유를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가을에 지우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손자일까? 손녀일까?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그녀는 계속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모든 추가 근무를 자청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었다. 산책, 독서, 딸과의 만남을 위해. 겨울,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릴 때 서연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냉장고에 붙은 사진을 보았다. 지우와 민준이 행복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그것은 좋은 삶이었다. 정직하고 진실된 삶. 2월에 손녀가 태어났다. 작고 검은 눈에 숱많은 검은 머리를 가진 아이. 이름은 앨리스라고 지었다. 서연은 산부인과에 가서 손녀를 품에 안고 심장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유였다. 이런 순간들, 정직하고 진실되고 가짜가 없는. 그녀는 작은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잘 자라렴, 아가야. 사랑과 진실 속에서 자라렴. 내 인생에는 거짓이 없기를. 내가 항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지우는 병실에 누워 미소 지었다. 엄마, 모든 게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나한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줘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를 가르쳤어. 지우야. 내가 나에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정직하게, 두려움 없이. 그들은 셋이서 앉아 있었다. 엄마, 딸, 그리고 손녀, 3대. 그리고 서연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진실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6개월 뒤, 지우와 민주는 더 큰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연은 이사를 도왔다.
부모가 일할 때 앨리스를 돌봤다.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손녀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앨리스를 재우고 있을 때 아이가 검은 눈으로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이가 없는 아기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다. 큰 집도, 돈도, 성공도 아닌 이런 소박한 순간들 속에 있었다. 손녀의 미소, 딸의 포옹,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자신만의 아파트의 정적 속에.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서연은 계속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 딸, 손녀, 산책, 책. 그녀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했다. 머리를 염색하고 새 옷을 샀다. 동료들은 변화를 알아차렸다. 민 선생님, 정말 예뻐지셨어요. 연애라도 하세요. 그녀는 웃었다. 인생이랑 연애해요.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파트는 좋은, 평온한 정적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차를 끓여 부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환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진실의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인생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좋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이었다. 바로 그래야만 하는 삶.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